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럼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쭉 이렇게 순서대로 아까 좀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가 몇 개 있지? 근데 이 부분보다도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 회계 개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현금을 쓰는 거를 다 지출이 아니거든요. 그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보면 뭐는 자산이고 뭐는 지출이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회계학 수업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회계학 시간에 뭐 지출과 자산 뭐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회계학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회계 수업은 대부분 기업 회계 중심이기 때문에 내 돈 관리할 때 이거를 회계 개념을 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회계 개념을 내 돈 관리할 때 어떻게 적용할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출하고 보험료가 사실 정리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지출들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변동지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계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보험료도 나가고 대출 원리금도 나가죠. 통장에서. 은행으로 다 나가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서 돈이 두 종류가 나갔는데 하나는 내가 밥 먹으면서 10만 원을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10만 원을 결제해서 체크카드를 썼다 치죠. 그게 바로 10만 원이 나갔다. 두 번째 돈은 1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내 다른 은행의 적금 통장으로 나갔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돈이 나간 거는 똑같은데 두 개가 같은 성격인가요? 다른 성격인가요? 같다고 생각하면 1번.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다면 2번.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그렇죠. 맞아요. 이건 모두 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상식이니까. 적금은 내가 단지 이전시킨 것뿐이지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면 대출 이자를 내가 갚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제가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면은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기억하고 계세요. 원리금이 100만 원 나갑니다. 월. 그러면 말 그대로 원리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약간 이자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은행에다 내가 100만 원씩 계속 줘요. 이 100만 원이 만약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면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지출과 자산성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100만 원을 누군가가 은행에다 대출 때문에 갚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내역을 뜯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자만 100만 원씩 갚고 있고 어떤 분은 원금 30에 이자 70, 원리금 상환 방식을 통해서 원금 30에 이자 70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에서 누구의 그 소비성 지출이 더 큰가요? 누가 더 돈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소비성 지출로. 1번, 2번.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누가 더 지출이 큰 거죠?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원금은 안 갚고 있어. 안 갚고 이자만 100만 원씩 내고 있어.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은행에다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 30은 원금을 갚고 있고 70은 은행에 주는 이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1번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벌써 개념을 파악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원금 상환액 30은 지출이 아니라 마치 적금처럼 내가 갖고 있던 부채를 줄여주니까 갚아야 될 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자산이라는 게 내가 집을 샀는데 담보대출 있다. 10억짜리 집에 5억이 대출이다. 그러면 내 순자산은 5억이죠. 그랬는데 그 대출을 30씩 갚아 나가면 대출이 5억이 아니라 조금씩 줄겠죠. 5억, 4억, 3억. 줄면서 내 순자산은 거꾸로 5억, 6억, 7억 늘겠죠. 결국에는 내가 적금을 통해서 순자산이 늘 수도 있지만 똑같은 30을 대출을 상환함으로써도 그 순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드리냐? 많은 분들에게 현황 파악을 위해서 대출 원리금을 여쭤보면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결국 그냥 통으로 알고 계시거나, 네, 그 금액은 대부분 이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게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대충 다 아세요. 전체. 그리고 조금씩 뭐 변동 때문에, 그러면 변동 이자율 때문에 이자율이 막 바뀌고 그러면은 사실 원금 상환액이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이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지출을 정리할 때 원리금 상환액 내가 대출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중에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그걸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는
매달 20만 원씩 보험이 나간다고 두 분이 똑같이 말을 해요. 보험회사에 20만 원을 내보내는 거죠. 내 통장에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그런데 그 20만 원이 종신보험이다. 내가 죽으면 목돈을 받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2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사실 이 20만 원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그 돈이 돌아오냐면 사망하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목돈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드는 거니까 이거를 환급금이 물론 쌓이긴 해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환급금이 쌓이다가 이제 없어지는 구조도 있고, 뭐 어떤 보험의 경우에는 나중에 환급금을 좀 주기 위해서 그 없어진 돈 외에 조금 더 받아가지고 적립해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보장성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없어지는 돈, 지출로 가는 거고, 연금보험인 경우에는 많은 포션이 내한테 적립이 되죠. 그렇지만 적금처럼 전액이 적립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떼고 적립이 되고 그 적립된 거에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뭐 연금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나오는 수익률은 내가 납입한 전체 금액의 수익률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없어지는 지출을 빼고 적립되는 거에 수익률이 거기에 표시가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환급률 같은 걸 확인하면 5년, 10년이 됐는데 이제 원금이라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보험 상품들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험 상품은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얼마 나가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럼 그 중에 없어지는 게 얼마고 쌓이는 게 얼마니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잘 그거를 구분을 못 하시죠. 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하나 싶긴 하겠지만 적어도 포션이 큰 애들을 크게 보장성과 연금성은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게 실제로 내 돈을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이제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써버리는 지출액을 정리하는 게 지금 우리의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럼 지출을 정리할 때 보험이라고 그래서 다 지출도 아니고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라고 다 저축도 아니고 그거를 그 상품별로 성격을 봐서 내가 이걸 지출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은 자산성으로 내가 저축하고 있는 걸로 이 20만 원을 처리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정리를 해야 제대로 된 우리 가계의 2023년에 지출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정리하려고 이제, 그래.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맞아. 2023년 현황을 파악해야겠어. 하고 이제 막상 딱 하려고 하니, 근데 어디다 정리하지?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가계부 쓰신다는 분들한테는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쓰시는지. 그러면 뭐 회계사 선배님이나 뭐 회계사 후배들도 쓴다 그러면 엑셀 많이 쓰고요. 그리고 가계부 오래 쓰신 분들은 복식부기 가계부라고 후잉도 있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해서 쓰시는 분도 많고 달력에다 캘린더에다 쓰시기도 하고 다이어리 사서 쓰시기도 하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양식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앱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앱은 뱅크샐러드 앱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뭔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카드 쓰면은 그게 나한테 어떤 앱에서 쫙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데이터가 내가 앱에서 아까 말한 뭐 커피든 뭐든 항목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뭔가 비슷한 패턴은 같은 걸로 들어가고 같은 계정으로 뭐 좀 다르게 들어간 것만 내가 이렇게 조정해주고 그거를 내가 연말에 쫙 한 번에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앱들이 있는데 저는 뱅크샐러드를 썼기 때문에 그 뱅크샐러드 앱이 익숙해가지고 이제 보통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은 뱅크샐러드 앱을 알려드려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앱을 이용해서 가계부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쓰시는 분들은 앱 이름을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포스 뱅크샐러드, 네. 이게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내 카드가 여러 개고 내 은행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동의만 해주면 주기적으로 거기서 계좌 이체 내역도 끌고 오고 카드 쓴 것도 끌고 오고 다 끌고 오죠. 그래서 가계부 쓰는 게 사실은 오며 가며, 네. 계좌 정리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1년에 한 번 분기든 뭐든 이제 정리하는 절차는 또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원리금 같은 거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금방 분리해주진 않기 때문에, 네. 똑똑 가계부도 있군요. 네. 이제 그 엑셀 가계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셀 가계부는 제가 이제 워낙 엑셀을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제가 한 장의 1년치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데일리하게 쓰는 가계부는 뱅크 샐러드 앱이든 뭐 어디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다이어리든 어딘가에 적겠지만 결국에는 1년을 정산하는 그런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 장의 나의 그 1년치를 볼 수 있는 엑셀 양식을 만들었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엑셀을 쓸 수 있다 1번, 엑셀을 못 쓴다 2번 한 번만 쳐주세요. 엑셀을 나는 조금 잘 쓴다 1번. 엑셀 좀 뭔지 낯설다. 네. 많이 쓰실 수 있는데 여기 낯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은 엑셀을 좀 못 쓰셔도 아까처럼 양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엑셀을 조금 쓰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아까 말한 뱅크샐러드 앱 같은 데서 그걸 다운을 받는 거죠. 다운을 받아서 엑셀로 쫙 정리를 한 다음에 1년치를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완전히 그 실제 데이터인 거고, 그거보다 앞서서 계략적으로 내가 실제로 1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를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에는 좀 약간 뭐랄까, 좀 복잡한 것들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처음 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냥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감을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쓰는 페이지에는 이렇게 그 지출의 뭐랄까요? 주체라고 할까요? 이 지출이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은 이제 누구의 수입인지 이걸 한 표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자녀가 빨리 커가지고 이 자녀의 수입이 나한테 들어올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배당이나 뭐 이런 것도 명의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채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출이니까 이자 비용 중에 원리금 중에 이자만 여기다가 기록해서 전체 지출을 한번 보는 거죠. 물론 현금 흐름상 내가 만들어야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 전체를 파악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원금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내가 남는 잉여 자금이 어떻게 쓰이지? 하고 봤을 때는 원금 상환액은 적금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뒤에서 적어줘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단지 자산의 이전인 거죠. 현금의 지출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니라 내가 모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갚은 거 역시 모은 거랑 아까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이해해야 이 표가 왜 대출이 여기에 원금이 있고 왜 지출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지가 아까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출에 대해 중에서도 매달 따박따박 숨만 쉬어도 나가는 지출들을 좀 위쪽에서 적어주고 그리고 또 제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적어요. 왜 이렇게 적게 됐냐면 제가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 전업주부하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여자분이 이제 가계부를 적었다고 쳤을 때 제 케이스죠, 뭐. 적었을 때 돈이 아무래도 전업주부가 쓰는 돈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 쓰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디 경조사를 가도 더 가야 될 것이고, 뭐랄까. 차를 타도 출퇴근을 계속 한다면은 그 자동차가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구분해서 가족 생활 지출과 사회생활 지출을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거는 가장 이렇게 약간 복잡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경우에 은퇴 생활비를 책정할 때 어느 부분이 내가 은퇴를 했을 때 그 비용이 빠지는가를 파악할 때 이렇게 구분하면은 조금 쉬워요. 이쪽 부분이 싹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은퇴를 해도 뭐 경조사나 사회생활을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지? 근데 사실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가계 지출 안에서 다 뭉뚱그려가지고 내가 사업하는데 뭐 공부해야 되는 거라든가 뭐 장비를 사야 된다든가 뭐 1인 사업가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할 때 쓰는 돈도 다 그냥 지출로 잡아버리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벌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돈, 일종의 그 세법상으로 보면 필요경비 같은 개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나누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는 분들은 굳이 나눌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것들은 위에서 고정 지출로 여기는 이제 월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게 월 단위로 썼다면 이 밑으로 가서는 이제 연 단위로 나가는 애들을 이벤트성, 아까 구글 스프레드스의 이벤트성을 이렇게 정리하듯이 여행 경비 같은 게 뭐 매달 나가진 않잖아요. 뭐 3년에 한 번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그 전체 해외여행의 한 3분의 1 정도를 미리 이렇게 잡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현황과 예산을 좀 섞어서 말씀드려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황을 파악하는 표가 하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까 순서에 의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결산을 잘했다 하면은 사실 표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는 실제로 2023년에 쓴 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2023년을 쫙 정리했더니 잉여 자금이 한 달에 한 200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0씩은 다 대출 상환하고 나서, 100씩 잉여 자금이 남네, 그래도. 그런데 여기에 뭐, 이제 적금이나 연금이나 들고 있었다면은 일로 가는 것이고, 근데 내가 뭐 가입한 게 없어. 그럼 이 100은 어딘가에 쌓여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운용할 건지도 여기서 보면서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잉여자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담해 보면. 그러면은 물론 얼마나 남겨야 돼요? 얼마나 모아야 돼요?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더 앞단에 인생의 목표 이런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남아야 되는 게 대부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남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늘려야 되는 게 이제 내년 예산에서 어디를 줄여야 될지 올해 쓴 돈이 이러한데 도대체 어디를 줄여야 여기를 늘릴 수 있을까를 이 표 한 장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혼자 고민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쓰는 거, 배우자가 쓰는 거 다 있고 자녀 교육비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자녀 교육비는 절대 못 줄이겠다. 그러면은 뭐 어디를 줄여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표 한 장을 정리해 놓고서는 부부가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상의하기 전에 뭔가 두 분의 어떤 지향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좀 부드럽게 된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저게 또 싸움의 굉장히 그 원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 디테일한 것까지 부부 간의 의사소통도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여하튼 이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미 두 분이 마음이 합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누군가가 정리 잘하는 사람이 한 명이 맡아서 정리를 하고 정리된 걸 보고 2024년에 계획을 둘이서 세우면서 그래 우리 이 부분을 좀 줄여봅시다. 이 부분은 좀 늘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면서 해나가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게 이제 후행 화면이에요. 저도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빈 화면만 캡처를 해봤어요. 복식북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대출을 갚으면 순자산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을 하면 얘가 알아서 부채를 줄여줘서 순자산을 늘리는 그런 거를 분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식부기 회계를 좀 이해하셔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내가 회계를 좀 배워서 안다 하시면은 여기에 대차를 똑같이 입력해서 우리 가계자산에 대해서 소비 지출은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잉을 쓰긴 쓰는데 뭐 매번 거래를 여기다가 막 기장하듯이 입력하지는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거래가 많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활할 때. 그래서 아주 굵직굵직한 거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래는 따로 뭐 기록을 하든 뭘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저는 이거 후잉도 같이 하는데 사실 후잉하고 엑셀하고 저는 이것저것 다 좀 활용을 하는데 후잉이 보기는 참 편해요.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딱 그 리포트를 예쁘게 재무상태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후잉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원화만 있다. 1번. 내 자산 관리, 내
가게에서 쓰는 돈은 원화만 있다 1번. 아니, 나는 달러나 뭐 다른 나라의 통화도 가지고 있다 2번. 네, 네, 네. 오, 네. 역시 또 1번도 있고 2번도. 이게 다 각자 다르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통화가 있더라고요. 원화, USD, 브라질 헤알.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헤알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 바로 그 헤알 환율에 의해서 환전돼서 들어오긴 하지만 여하튼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 후잉이 좋은 게 얘를 섹터별로 그 섹션을 나눠서 원화 자산 따로 관리하고 외화 자산 따로 관리해서 여기다 환율 적용해주면 그러면 바로 원화로 된, 그러니까 US 달러인 재무상태표도 나오고 환산 후 가격도 이렇게 밑에서 환산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좀 제공해요. 그래서 가게가 좀 여러 가지 환이 있을 때, 물론 이것도 엑셀에서 가능해요. 저도 엑셀에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후잉도 한번 좀 써보는 중인데, 이거 아무래도 인터넷이고 계속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쓸지 조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한 지금 2, 3년을 써보면서 아직까지는 그냥 쓰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후잉이고요. 수기 가계부는 따로 뭐, 장표를 만들진 않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떨 때 저는 수기 가계부도 저는 썼어요. 어떨 때 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2019년인가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가게 지출 구조가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좀 가게 그 관리비도 좀 늘어나는 집으로 옮기고 또 여하튼 다양하게 좀 지출 구조가 바뀌면서 뭔가 그 전에 세팅했던 게 이제 많이 틀어져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애들 그 학교 뭐 기숙사 가고 뭐 하면서 이제 식비나 이런 것도 이제 아주 크게 변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식비를 어느 정도 쓰는 게 적절할지 장 보는 거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장 보는 것만 영수증 붙여가지고 수기로 쓴 적이 있어요. 그 가계부. 저는 뭐 이렇게 예쁜 건 아니고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쭉 한 달에 장 볼 때만 영수증을 장 본 것만 쭉 모아가지고 아, 우리가 예전에 이 정도 안에서 장을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 정도 안에서 가능한가? 이제 그걸 좀 체크하려고 일정 기간 손으로 그거를 계속 적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땐 전 수기 가계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물론 아까 앱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장본 거는 영수증을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뭘 이렇게 많이 샀을까? 뭐 이렇게 그 항목도 좀 보고 하니까 이제 영수증을 쭉 붙여가면서, 아, 이런 건 너무 많이 샀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때 수기 가계부를 쓰고, 제 아시는 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그 캘린더,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쓰는 분도 계시고, 또 물론 그 판매하는 다이어리도 제가 블로그에 보면 2021년도인가 이제 많이 팔리는 거 순으로 한 4개의 그 수기 가계부를 다 사가지고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리뷰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피드백 할 수 있는지, 그 나의 목표를 적는 칸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리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수기 가계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DM 주시면 어떤 블로그인지 모르겠으면 DM 주시면 제가 그 블로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면 그 매년 잘 나가는 가계부들을 제가 좀 리뷰한 것들을 보시면 가계부 사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기 가계부 나 올해 샀다 1번, 살 거다 2번, 안 살 거다 3번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이미 샀다 1번, 안 살 거다 3번. 네. 아, 그죠. 여기 오신 분들, 아, 샀다도 있고, 안 살 거다. 네. 또 역시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벌써 9시죠? 가계부를 쓰는 이유,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이 이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용어가 있는데, 나 어림짐작 하는 게 의외로 되게 틀려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쓴다고? 내가 분명히 센 돈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엑셀을 처음에 가계부 쓸 때 썼다가 합산하니까 내가 쓴 돈 맞네? 이제 이렇게 돼서 가계부 쓰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한 번만 제대로 진짜 그 다 다운받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사실 소비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진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변동이 있지 않고서는 얼추 매년 비슷한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이유, 내가 진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진짜 목적은 알기만 하면 안 되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내가 원래 쓰고 싶은데 쓰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죠. 여기서 이제 쓰고 싶은 곳에 쓴다는 거는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랑 비슷한데, 아끼고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쓰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안 쓰고 미래에 쓰려는 것뿐이지. 그래서 언제 쓸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데 쓰려고 가계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한 끗 차이인데 되게 중요한 마인드 차이거든요. 안 쓰기만 스크루지처럼 안 쓰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래 쓰기도 힘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제 이 가계부 쓰기 특강이건 돈 관리 특강이건 항상 제가 앞에 다는 그 멘트가 지금이 행복해지는. 저는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의 행복을 뭐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고 가계부를 쓰고 그런 거는 제 가치관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이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이 돈에 대한 통제감을 좀 느끼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쓰기로 마음먹은 곳에 쓰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고, 그래, 그렇게 해야 투자도 잘할 수 있어요. 아, 중요한 거. 제가 가계부 특강을, 자꾸 가계부를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관심은 투자에도 많이 있을 텐데, 투자, 절세, 이런 거 하면 사실 더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상담해서 투자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얼마 돈을 언제까지 투자에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이 현황 파악으로 돌아와야 되고 절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 쓰기 강의를 계속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제대로 쓰고 있다면 나의 순자산이 나는 얼마인지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수입이 갑자기 영원이 된다면 나는 몇 개월 동안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아셔야 되고요. 내 자산은 평균적으로 1년에 몇 프로씩 증가하는지 내가 대략 감이 오네. 이것도 아실 수 있어야 되고 한 3년에서 10년 사이 일어날 지출, 큰 지출들, 부모님 팔순, 뭐라든가 아이 대학 등록금 이런 식의 큰 지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네 가지. 한번 채팅창에 써줘 봐 주시겠어요? 나는 저 중에 네 가지가 다 오케이, 된다. 체크가 된다. 4점. 하나도 모르겠다. 0점. 두 개는 내가 되는데 두 개는 안 된다. 2점. 여러분의 현재 점수는 몇 점인가요? 오, 3점이면 꽤 잘하시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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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사실 4점은 쉽지 않죠. 그죠? 네. 0점인 분들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2점, 3점이 많은데 이게 참 재밌는 게 0점인 분들은 이런 강의를 신청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분들이 제일 급한데 원래 그렇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 관리 더 열심히 하고 이게 돈 관리가 좀 되는 분들이 또 더 이런 강의도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0점인 분들도 이 벌써 관심 가졌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 있으신 겁니다. 누가 이 연말에 이 저녁 시간에 가계부 쓰기 특강을 듣는 당신, 일단은 제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다. 네. 각 항목별로 대략적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래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진짜의 대략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거를 아직 모른다 그러면 그 차이가 크게 나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채팅창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각자 너무 다르시죠. 누군가는 엑셀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못하고 누군가는 가계부를 쓰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한테 딱 맞는 가계부 양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시중에서 하는 돈 관리 방법 거기에 뭐 신용카드를 잘라라 냉장고를 파 먹어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되게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이 행복해야 된다고. 근데 신용카드를 다 잘랐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편할지는 제 고객분 한 분이 실제로 해보고서는 진짜 열받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즘 지하철도 못 타고 현금 없으면 아니 카드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이걸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맞춤이 있는데 그 맞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그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게 한 번의 모든 변화, 특히 돈 관리 소비 습관은 한 번에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을 정도예요. 변화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피드백해서 전략 수정, 다시 앞으로.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거를
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시작하는 거랑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포기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저 이론, 이 그림을 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돈 관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계부 써도 맨날 쓰다 말고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더 앞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가계부 강의를 하는 취지 중에 하나가 이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고, 알려만 드리고,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면 뭔가 또, 뭔가 좀 미진하다 해서 1대1 상담도 해드릴 거예요. 신청하시면. 오늘 이제 강의 듣고 신청하시면 제가, 당신 입지 상황에서는 뭐 엑셀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엑셀이지만 여기는 이 칸은 좀 지우시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 1대1 상담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 코칭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혼자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내 패턴을 보니까 이거 듣고 그 양식 받아도 또 하다 보면 어려움을 해가지고 또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지출 관리 코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하고 아까 다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린다 했잖아요. 신청했는데 했는데 이분은 내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요번에 제대로 한번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거고, 채팅창에 링크는 지금 여기 남긴다고 써놨는데 굳이 남기진 않을게요. 제가 요거 강의 끝나고 링크 이메일로 드릴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 체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라든가 뭐 위험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1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아까 그 프로그램 이제 가격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네. 이제 뒤에 프로그램 말씀드리기 전에 Q&A 중에, 일단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아보고, 질문 없으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10분인데, 네, 제 예상 시험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질문. 지금 라이브에 오셨으니까 마이크 켜시고 궁금한 거 충분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이 없으시면 저 다른 질문 네, 있는데 해도 네, 될까요? 네네, 물론이죠.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2023년 1월부터 네. 지금까지 거를 다 적어서 한 해를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겨울님이 예전에 이런 작업을 해서 내가 1년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뭐 다운을 받고 안 하고 그냥 알고 계신 걸 써도 되는데 쓰려고 보니 막상 2024년 예산을 잡으려고 보니까 내가 한 달에 장본 뭐 외식비로 얼마를 쓰지?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온다 하면은 2023년 한번 다 정리해봐야 이제 월 평균 금액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 항목별로 내가 정확히 알고 어차피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는 그냥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 좀 들쭉날쭉해서 내가 1년치를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되는 항목은 또 1년치로 볼 수도 있고. 음, 해결이 감사. 되셨나요? 네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그러면 또 할 때 계속 생각나시면 채팅이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채팅으로 해주셨는데요. 임직원 혜택으로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결제 시점과, 그렇죠, 그렇죠. 결제되는 시점과 제 계좌로, 이게 이제 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신용카드를 쓰면 내가 예산을 이렇게 써놨는데 돈은 실제로 다음 달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카드를 쓰는 그 시점으로 통제를 해야 내가 이번 달에 이만큼 내서 쓰는 거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 결제 시점과 실제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시점의 차이로 예산을 놓친다. 그러니까 예산을 놓치는 게 그 시점 차이는 아니고
그거를 내가 매번 쓸 때마다 뭐 어딘가에 기록이 돼가지고 내 예상과 계속 비교해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쓰실 때 결제 일자를 11일이나 13일, 그러니까 그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해서 결제되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그 카드사별로 좀 다르지만 한 11일에서 13일 정도의 결제일을 맞추시면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액이 딱 현금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시점 차이는 신용카드는 시점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금액이 내가 이번 달에 쓴 금액이 딱 빠지니까 조금 더 관리가 편하시죠. 네, 채팅창에 또 추가적으로 답이 안 됐으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쓰고는 이제 쓰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 더 많은데 가계부를 쓰긴 쓰는데 내 소비를 줄여야지 마음은 먹는데 잘 안 돼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새는 소비를 막고 싶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 샌다. 그럼 이거에 대한 뭐가 새는 거고 뭐가 안 새는 소비일까요? 어떤 게 새는 소비, 어떤 게 바른 소비.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방법을 모르겠어요. 막고 싶어요. 이건 이제 기술적인 면이죠. 기술적인 면은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설명드릴 때 예산이랑 그 내가 쓰는 거를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는 툴들을 내가 PC를 항상 앉아 있는 분이라면 구글 스프레드시트한테 그걸 하면서 뭐 매일 동일한 시간에 좀 체크하는 그거를 크롬에다가 이렇게 즐겨찾기 해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오며 가며 핸드폰에서 뱅크 샐러드 앱에도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걸 보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기준을 세우는 게 1번, 이 기술은 이제 양식 같은 거를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가지는 게 2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의지 때문이라고들 생각하는데 물론 의지도 문제가 되는데 그 의지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잘 알면 행동을 잘 하게 돼요. 내가 되게 쉽게, 뭐, 엑셀도 되게 잘 알고, 막, 뭐, 이런 개념 다 알아. 그냥 하기만, 책상에만 앉으면 나는 가계부 1년치 바로 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사람보다 빨리 하겠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 기술을 알아야 돼요, 기술. 실전 기술. 그래서 이런 이미 학자들이 왜 행동하지 못하는지 다 밝혀놨는데 이건 건강에 대한 이론이긴 하지만 재무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게 동기부여해드리고 양식드리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너칭해드리고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건 오늘은 제가 지출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돈 관리를 한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치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새는 돈인지, 뭐가 나를 위한 돈인지를 하는 기준은 이 내 삶의 목표, 나의 삶의 가치관, 결혼을 했다면 이제 부부와 함께 동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막 바쁜 것보단 한가하고 뭐 안정적인 게 더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런 가치관이 설정이 돼야 이제 지출을 난 여행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야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정하고 그다음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실행해 나가는 게 이게 돈 관리의 기초적인 방법인데 이제 제가 이런 코칭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이거 경영학 시간에 배웠는데 보틀렉 뭐 이렇게 막혀가지고 여기서 잘 안 뚫리는 거죠. 1대1 코칭, 프리미엄 코칭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코칭을 통해서 작은 성공이라도 한번 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이건 또 다른 의도인데 역시 행동이 다음번에는 계속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무 컨설팅이 아니라 코칭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이 코칭을 배우고 이거를 재무적인 좋은 습관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분이 그 습관을 유지 지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논문들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론들은 이제 그중에 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무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뭐 여러분 거 받아가지고 탁 만들어 드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 돈 받고, 네, 여러분 다 정리해가지고 멋진 가계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하면 그 유지를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3개월 동안 저랑 2,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출 정리를 해보시면 그다음부터는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행복감도 올라가요. 그래서 네. 제가 원래는 이걸 그룹 코칭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1대1 맞춤이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지금 60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회차가 7회차나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그룹 코칭으로 제가 처음에는 세팅을 했어요. 5분을 모아놓고.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다르실 것 같아서 급하게 마음을 1대1로 바꿨어요. 대신에 프리미엄 코칭은 그분과 계속 맞춰가요. 그 뭐라 하지? 주제, 회차별로 뭘 할지가 그분이 중심이 돼서 맞춤으로 목표 설정도 이제 가치관부터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목표는 그냥 제가 정했어요. 지출 관리예요. 그리고 회차별로 할 것들도 다 제가 정했어요. 다 제가 정해서 그냥 여러분은 그냥 제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표준 프로그램인 거죠. 맞춤이 아니라 그냥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성복을 여러분한테 좀 싼 가격에 제공을 하는데 원래는 모아놓고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이게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만 1대1로 제가 해보려고 해요. 60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죠. 우리가 뭐 필라테스 받으시는 분도 있고 피부 관리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애들 학원 보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거의 3달 걸릴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되 뭐 또 중간에 빠지시고 하면은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서 또 제가 보강도 해드리고 하면은 그리고 유사 서비스와 비용은 뭐 이런 프로필이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건 없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뭐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제가 거의 다 웬만한 거는 대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회계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회계사가 할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소비자 박사로 소비자 입장을 굉장히 보호를 중시하는 그 정체성과 이제 코치로서 타인의 뭔가 성장에 기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가치를 느끼는 그게 제 가치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6일 전까지 상담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상담을 신청하면 그러면 60만 원에 원래 90만 원인데 해드리겠다 이것입니다. 네, FG님이 아까 그 신용카드 세팅 해결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선희님이 재무관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중요한 관리인 것 같습니다. 연단위 정리 너무 중요한데 은퇴 준비할 때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별로 지출을 잡는다면, 그렇죠. 애들이 독립하면서 얼만큼이 내 지출에서 싹싹 빠지는지가 그냥 눈에 샥 들어오죠.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채팅창에 여러분 질문도 좋고요. 오늘 이제 저의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새롭게 배우거나 느낀 점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후기도 듣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했고요. 네. 같은 혜택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녹화본을 신청하신 분들만 드린다 했잖아요. 그 녹화본 들으신 분들도 6일 이전에 신청하시면 다 똑같은 혜택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그 링크를 그 친구를 전해주셔도 돼요. 네. 1월 6일 전에 상담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 영상을 제가 VOD 드릴 거예요. 그 영상이랑 같이 주세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뭐 상담하면 너무 이제 이걸 듣고 상담하시는 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듣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에 대한 후기. 후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강의에서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함으로써 오늘 배운 거를 좀 더 빨리 깊이 머릿속에 좀 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저한테는 또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가 오늘 좀 괜찮으셨던, 별로셨던, 어떻던 간에 후기와 질문, 네, 후기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을 받기 위해서 25분에 끝났고요. 그 이메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시까지는 제가 시간을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거, 물론 무료 상담 기회를 활용하시면 진짜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거기서 하셔도 되고, 뭐 무료 상담까지 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면 여기서 충분히 물어보고 필요하신 것들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재무적으로 좀 안정되고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 방해받는 요소들이 좀 없어. 이게 딱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마음이 되게 편하고, 뭔가 이게, 뭐랄까, 삶이 좀 안정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경제력에 대한 나의 통제력. 네. 이렇게, 와닿는 말씀 적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의 행복을 위해. 맞아요. 집중. Be present. 네. 강의 감사합니다. 돈이 통제될 때 행복해요. 맞습니다. 관리의 중요성. 맞습니다. 2023년부터 옛날 거 뭐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쳇바퀴 도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디를 변화시켜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